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대선 직전 후보들의 공약, 정책 위주로 서머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 노트 필기 시간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책 이야기만 쭉 해야 되는데 정책 이야기 하기 전에 짧게 한 2, 3분만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제 결렬 선언을 안철수 후보가 하고 끝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결렬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 전에 단일화에도 기본적으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거를 설사 승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적인 협업, 이건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렬을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 공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위주의 어떤 뭐랄까 좀 축소적인 이런 생각은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동정부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다당제가 신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뉘앙스를 남긴 것 같은데. 그게 요 전의 역사를 가보면 김종인 위원장 부부 그리고 안철수 후보 부부가 이제 있었죠. 예. 그 후에 전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도와주시라.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안철수 후보를 유혹하려는 그 맥락도 있었는데 그 얼마 뒤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다가 단일화 제안을 했죠. 아,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시도는 무산된 일단은 걸로? 무산. 그쪽이 먼저 무산이 된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 계속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렇죠. 계속 그랬죠. 민주당 대시를 쪽에서. 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가긴 어딜 가냐라고 결국 끊었죠. 그래서 닥쳤던 뭐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남았는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정치에서는 100%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쪽이든 이재명 후보 쪽이든 그렇게는 봅니다만은 현저하게 낮아진 건 사실이죠. 낮아졌다.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변수들은 이제 없고 대부분은 다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중도층이랄지 부동층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큰 줄기들은 마음을 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좋아서 찍겠다는 것보다는 누구를 못 찍어서 이쪽을 찍겠다라는 게 양쪽 다 많거든요. 차선이냐 차악이냐. 네네. 근데 이런 거는 막판에 주변의 어떤 대세라든지 주변의 설득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층이 다른 때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판 결집 또는 막판 호소, 거기에다가 투표장으로 누가 보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열기를 가져가느냐. 그리고 아직 2주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살얼음,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잖아요. 그렇죠. 살짝 얼음이 얼어가지고 쾅쾅 뛰면은 바로 그냥 깨지죠. 깨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오고 가는 수준이 아닌 의혹 또는 망언 수준의 발언, 이런 거 한 방이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살얼음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엄청 조심해야 된다.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알고도 못 막는 수가 생길 수가 있죠. 알고도 못 막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네네. 정책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TV 토론 엊그제가 이제 경제 정책 위주였는데, 일단 그 윤석열 후보가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접근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뭐랄까요? 제가 이제 법을 공부를 안 해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네. 예. 이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그 헌법에 보면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있잖아요. 예. 그걸 제약을 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다 그런 거죠. 예. 예. 이럴 경우 아니면 뭐 그 전쟁이 나서 징발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한 것, 그다음 심지어는 문 닫게 한 것, 나아가서는 인원수 제한한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재산권은 영업권과 바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재산이라는 게 꼭 토지를 집을 뺏어야만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경쟁 활동에 따른 수익도 재산권의 새끼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따라오는 권리인데 영업권을 제한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일방적인 요인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일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보상을 구체적인 해야 이거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기준이 없어서 국민들이 재판을 걸었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법이 있으니까 또는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그냥 이걸 넘겨온 게 그동안의 정부의 행태인데요. 이걸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큰 헌법 정신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방침을 정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어떤 절차로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또 다른 국민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민의 부담과 이걸로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크게 주어진 것인데 이거를 국민적인 합의와 또 국민의 대표의 결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원래의 본령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는 얼마로 계산을 하십니까?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예. 기존의 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이 얼마나에 대한 통계 자체도 국가에서 잡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해요. 왜냐? 본인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고. 아니 그거 이전에 예. 잡는 순간 그걸 보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일부러 안 잡는 거죠.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습니다. 과연 예.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손실로 잡을 거냐부터가 합의가 되든지 합의가 안 되면 선거로 이긴 국민의 대표권을 가진 쪽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갈 때는 야 이렇게 수익이 많지 않냐. 예, 그렇죠. 이렇게 막 숨은 것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세금을 걷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기본 입장은 세금을 걷어갈 때 잡는 소득과 이거를 보상할 때에 잡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러면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진 이제 않습니다. 문득 듣다 보니까 산재 보상을 할 때 네.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과 네. 건강했던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의사들이 판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양 산업에 속했던 산업과 예. 그래서 안 그래도 2년 동안 어차피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었을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분명히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빼고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게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자 어떤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 기대 수명, 예. 예. 그다음 그때 경제 활성을 했을 때 기대 수입. 예. 그래서 실제로 기대 수입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 있었으면 지출했을 비용 이것까지 다 떨어내 가지고 일실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건 계산하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도 이렇게 큰 원칙이 잡혀지면 합리적인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그런 기술에 의해 가지고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거치지도 않고서 얼마냐 이거는 그야말로 난폭한 논의이고 논의를 깽판 놓기 위한 사실은 폭언에 불과합니다. 야, 정책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이제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 예. 협회 같은 데서는 예. 본인들이 많이 부풀린 거 아니에요? 부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첫 해 1년 동안 저 손실이 한 17조 정도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커졌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업 제한을 안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손실액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조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게 단순히 영업 손실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를 해고시키면서 내보내면서 거기서 나온 손해 그렇죠. 또는 이것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서 나온 어떤 청산함으로써 나오는 손해 또는 대출을 끊겨가지고 신용불량이 되면서 나온 손해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어디까지를 손해로 봐야 될지 이게 예. 엄청나게 과학적이고도 집단적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최대치로 보면 한 50조 정도면 그 안에서 그래서 50조 이야기가 예. 50조면 일단의 어떤 맥시멈을 얘기한 겁니다. 50조를 그대로 뿌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손실 보상을 했을 때도 이걸 과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이걸 임대료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유지를 위한 이 고용주들의 PPP? 책임 예.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예. 또 한계선상의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처한 상황 그리고 여기 연결돼 있는 딸려 있는 식구들과 딸려 있는 어떤 채권자들 이런 부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를 거쳐서 돈을 집행하게 되는 거지 그냥 뿌리게 되면요 뿌리는 순간 전부 건물주한테 가요. 그 돈 줘봐야 그동안에 임대료 내기도 그동안에 부족하거든요. 못 낸 월세 내라.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국가와 임차인이 3분의 1씩 고통분담을 하자. 그리고 은행 대출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리로 장기 연장을 해서 이거는 금융권도 고통분담을 하자. 그러면 뭘 해줄 거냐? 주로 이제 여기에 그래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 자영업자들의 가족과 딸려 있는 부분. 그다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이 풀렸을 때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영업의 운영 비용 이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돈을 넣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설계하는 게 예. 집권하더라도 이 부분이 국정 제1과제입니다. 예. 네. 조금 좀 저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가 네. 그다음일 텐데 세금은 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이야기만 장기적으로. 예, 예. 그러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예. 집권하고 종부세는 그냥 그대로입니까? 현재로는 현재로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 보유세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조금 너무 과다하다.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낮추고 보유세는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게 이재명 후보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국토 보유세를 매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국토보유세는 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거래세는 일단 낮추는 거고 다주택자 2년 동안 유예하는 거 있고. 근데 이 보유세에 관해서는 그때도 이제 최강시사 토론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보유세는 어떻게? 예, 우선 그 피부로 와닿게 말씀드리려면은 예. 가장 단기적으로 해야 될 조치는 공시가격의 동결입니다. 공시가격의 동결. 예. 그리고 저희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법을 안 바꿔도 돼요. 그렇죠. 법은 이제 네. 민주당 180석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공시니까요, 세금이라는 게 공시가격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 곱하기하는 세율을 올리는 걸 증세라 그래요. 근데 이걸 안 올리고도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폭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시가격부터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이걸로 인한 세금 감면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을 원래는 19억이었던 것을 지금 12억인가로 올렸잖아요. 예. 민주당도 예. 못 견뎌서 올렸는데 그러면 12억이 넘는 데들은 종부세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공시가격을 환원시키면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종부세로 인한 요 12억이라는 요 기준과 다주택자 요 기준을 그러니까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액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안 되도록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채의 가액이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종부세를 매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현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위주로 돼 있거든요. 다주택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외곽에 그냥 연립이나 단독주택 다주택하고 청담동에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아파트하고 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 이거를 우리는 가액 기준으로 이거는 일원화하자. 그리고 가액 기준에 대해서도 이게 거주용 1가구 1주택인지 이런 걸 봐서 1가구 1주택은 저희가 생필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걸 좀 내려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 자체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친다든지 이거는 국회를 거쳐야 되고 세금 전반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얘기한 거지 그거를 당장 세금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고 가봐야 이건 전부 그냥 국회가 충돌하는 요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런 그 시간적인 순서와 로드맵 우선순위 이거를 매기고 또 여야 간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도 경제분야 토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시각은 그만큼 폭탄이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가가 뭐 30억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 30억에서 예. 종부세만 보면 뭐 몇십만 원, 네네. 뭐 100만 원이 안 되고 뭐 재산세까지 합치면 몇백만 원이 되죠. 네. 예, 1가구 1주택이라도 한 7, 800만 원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그렇게 폭탄이냐? 예.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저는 예. 그 심상정 후보의 그 지적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세금은 한 몇백만 원 수준일 거거든요. 예. 많아봐야 이제 몇천만 원일 텐데 예. 이 부분이 과연 폭탄이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많이 기여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공정과세거든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탈락 집 한 채가 있어요. 노후가 됐습니다. 임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현금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세금을 내라. 음. 자 그러면 은퇴한 노인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 1년에 1,0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낼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국 집을 팔아서 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대한 임대소득 상당을 넘어서는 세금은 한계치를 넘어선 세금이라고 해서 성립 불가능한 세금으로 보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세금 경제학과 조세학의 원리이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를 실제로 놨을 때의 소득에 대해서는 간주하는 게 맞죠. 근데 임대를 놓을 수 없는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획일적으로 매기는 거는 이건 그 사람에게는 폭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대안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율 꽤 높습니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매기냐면 재산만 보고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에다가 매겨요. 예. 소득은 지금 철저한 누진세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많은데 집도 비싼 집이다. 이러면은 그냥 때려 매겨야죠. 근데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달랑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올린 것도 아니고 거래할 마음도 없는데 예. 전 세계 국가적인 전세 아니 집값 폭등 때문에 덩달아 올라가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난폭하고 획일적인 그러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직후용으로 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이 재산에 대해서도 그 가액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기준 그리고 이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저희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실제로 많이 누리는 사람 소득이 많고 그로 인한 자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저는 더 매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공약이나 정책에서 이렇게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 일종의 이제 미국으로 보면 부유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깔려 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공약이라는 건 그걸 뭐 시시콜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방향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예. 앞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고 하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아시죠. 그럼 이건 예, 알고 장기적으로는 예. 물건에 대한 세금으로 이건 합쳐가자. 재산세로. 네. 예. 그리고 현재 부유층에다가 매기겠다는 것은 가급적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로 합쳐서
소득에 따른 거긴 자동적으로 누진세니까 예. 지금은 재산 세금에다가 누진이라는 걸 막 갖다 매기려니까 예. 아까처럼 집 한 채 달랑 있고 노후에 소득도 없는데 예. 같이 때려 맞아야 된다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송종기 내지는 이런 연예인들 이 빌딩 가진 분들이 지금 내야 되는 세금하고 예. 지금 은퇴해서 달랑 집 한 채 있고 소득도 없는 분들 지금 어떻게 등산 노인대학 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같이 세금 매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저는 경제토론 보면서 가장 좀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할 때 탄소세랄지 국토보유세를 이제 말을 바꿔서 토지이익 배당금이랄지 떳떳하게 그냥 세금 늘려야 되겠으면 늘려야 된다라고 좀 말을 해라. 이걸 보면서 이제 유승민 과거 경선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후보, 그때는 후보와 이렇게 경선을 할 때 저는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게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정직하다고 저는 봤어요. 예,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OECD 지금은 조금 그래도 높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세 부담률이 훨씬 더 작은 게 사실이고 그렇죠. 복지도 사각지대가 많은 게 사실이고 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대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그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선거 때라서. 근데 이제 5년 동안 집권을 누가 하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거를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크게 이뤄야 될 부분이죠. 난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원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자 하는데 지금은 세금이 아니라 4대 보험 자체가 준조세일 뿐이지. 그렇죠. 사회보험.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혜택을 누리는 층과 부담을 하는 층이 다르죠. 같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 다르죠. 혜택은 내가 받고 부담은 네가 해라 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내전 상태, 정치적인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증세라는 게 이게 그런 사회 갈등을 줄이려면 모든 국민이 함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과세 기반을 넓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5%씩 매깁니다. 코카콜라 캔콜라 하나 값이 우리 돈으로 7,000원씩 막 가요. 그걸 다 냅니다. 예. 그리고 돌려받는 거죠. 자, 소득세 지금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들 소득세 어마어마하게 내고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그럴 때 중복지는 당연히 필요한데 중부담이라고 할 때는 지금 저부담하는 사람들은 올려야 되고요. 10,000원이라도. 예. 예. 그러니까 고부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올릴 게 없어요. 지금 현재 한 고부담이 소득세가 지금 한 42% 정도 됩니까? 그 최고가? 그렇죠. 그렇죠. 뭐 더 올릴 수는 예. 있겠지만 예.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80조 정도의 지금 세수가 나오는 게 하나는 법인세, 예. 하나는 이제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 부가세,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예.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경제 위축. 그렇죠. 일본이 소비세 올리다가 내각이 계속 붕괴하잖아요. 예. 그다음 법인세 올리는 거는 국제 경쟁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다음 직장인들 내는 이 유리지갑 월급쟁이 소득세를 올려야 되는 건데 이거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 내려줘야 되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세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박정희 정부 때 부가가치세. 예. 예. 그 후로는 사실 세금을 뭐 교육세니 통일세니 뭐 이렇게 해서 군사정권 때 그냥 통과시키고 한 적은 있지만 그 후로 증세를 해서 선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첫 토론 때 그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연금 다 이제 동의는 하셨잖아요. 연금 개혁. 근데 이제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거랄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허리 세대랄지 중장년 노년층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사회적 합의는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들, 예.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연금 건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 노조부터도 그걸 전부 들고 오는 게 공무원연금 안 건드리고 오히려 늘려주겠다고 해라. 뭐 다 이렇게 들고 와서 그거 안 하면 낙선운동 하겠다. 전부 달려드는데. 그래서 이익단체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에서 예.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그리고 현재에서도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다음 절대 빈곤 노인들 같은 경우 지금 25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걸 40만 원을 올리는 것만 해도 왜 나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느 한 당이 증세 주장하면 그 정당은 폭망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함께 올린다 해서 이게 선거 때 세금을 올리는 당과 세금을 그걸 반대하는 당으로 분열이 안 돼야 이게 정치적으로 현실이 되지. 고양이 목에 한쪽이 밥을 하는 거군요. 예. 증세하자 그러고 한쪽이 반대하는 순간 올리자는 쪽은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선거가. 그래서 아무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치적인 합의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저 빈대떡 타기 전에 한꺼번에 엎는 거죠. 한 번에 엎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될 길이죠. 예.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미래 세대들의 입김이 더 커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입김이 네네. 커지면 가능할 네.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초저성장 시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가 이쪽 저쪽으로도 다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예. 지금 사물 인터넷이니 빅데이터니 해가지고 온갖 모든 만물의 데이터, 만물의 지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잘 모아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고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5G에서 6G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모아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이니 빅데이터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그 기능들이 써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의 시장을 넓히다 보면 이거에 깔려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디지털 0, 1 처리하는 게 예. 반도체, 거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또 여기에서의 이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미래형 에너지, 전력 체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의미에서의 데이터 경제가 이미 열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데이터 경제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패권으로 가자. 디지털 패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돼야 되고 예. 우리 경제도 디지털 데이터를 모든 경제 활동에다가 입히는 그러한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가자. 이런 개념이고요. 예.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뭐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은 뭐 다 잘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노동유연화라는 그 어떤 뭐랄까요 불안감 같은 게 이제 특히 있을 거예요. 네.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서 집권하고 나면 결국 가장 쉬운 게 비용을 줄이는 건데 비용 줄이는 게 사람 자르는 거고 구조 조정하는 건데 그게 또 시장의 요구 또는 기업의 요구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수의 이데올로기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또 특히 공약에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정책본부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예. 반성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해오는 방식이 사실은 노동 투입에 의해 가지고 예.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임금 과정에 억제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87년 이후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으면서 분배가 경제와 성장이 높을 때는 분배도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 올라와서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싸워도 망하지 않는다. 고로 이제 단결 투쟁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아니 그 노동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원천이고 임금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가처분 소득의 유일한 수단인데 이걸 늘리기 위한 이런 투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로 경제 성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분배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보호, 노동의 분배 몫을 늘리는데 상대적으로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자 분들이 야 저건 아무래도 기업 편 아니냐 그렇게 가져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성하고 자체 스스로를 개혁해야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 지금 저성장 체제가 돼 있단 말이죠.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예. 세계가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고성장 때 분배 몫을 늘리기 위한 어떤 투쟁 이것을 지금 그대로 이거를 그냥 늘렸을 때 과연 좋은 결과가 오겠냐? 예, 예를 들어서 예. 자 지금 현대자동차 왼쪽 바퀴 끼우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 끼우는 사람하고 하나는 여기 파견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내 비유를 복지도 하죠. 다르고 예. 급여도 다르잖아요. 급여도 뭐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자 예. 여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사내에서 벌써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를 그래서 해야겠죠. 스웨덴 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내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를 통해 가지고 연대 임금제로 갑니다. 기업 전체로 법인세 내고 기업 전체로 수익이 내서 임금으로 배분돼야 될 때는 자기 내 새끼 내 기업만 배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산업 노조로 연결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후 상박으로 임금을 주죠. 그리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1, 2차, 3차 밴도까지 그래도 좀 챙기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뭐 저 n분의 1로 다 나눠버릴 수는 없으니까 높았던 쪽은 조금 천천히 깎을 수는 없고요. 깎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깎으면 안 되고 대신 예. 지금부터 여기 땅 하면은 지금부터 이쪽은 제자리 걸음 그리고 낮은 쪽에서는 빨리 돌고 그러면 전체 대열이 자 우리 운동장 돌 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바깥쪽은 빨리 돌고 하면 쭉 전체 대열이 쭉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의 우선 기업 내 노사정 산업 내 예. 연대 임금 정신으로 일단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라든지 아니면 굳이 정규직화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자체 내에서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에 CJ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러면 사내 복지가 끝내주거든요. 예, 좋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와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이랄까 비정규직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생산 사슬 내에 연결돼서 생산의 파트너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 이런 복지의 공동 이용 제도, 그다음 아까 급여의 연대 임금 제도, 예. 그다음 앞으로 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삼성이나 LG나 CJ나 이런 일자리의 일정 부분은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 이러다 보니까 승진했는데 월급 루팡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 임금 피크제 하지만 또 저항이 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이 일자리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30% 같은 경우는 직무로 모듈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4시간짜리 또는 2시간짜리 내지는 재택근무 내지는 육아휴직 중에 재택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열어주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의 배분과 개방, 연대 임금, 복지의 공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하청 기업들, 그다음 파견하는 기업들, 그다음 여기에 일시적으로 썼다, 그다음 해고하는 비정규직들 이런 부분들을 1차 생산 과정 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부터 두텁게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정부가 할 수 국가 있는 걸 정부에서 한다. 하는 복지도 이런 산업 내의 복지와 연결시켜서 갈 때 저는 해결이 나오지 이거를 지금처럼 기업 내에서 머리띠 메고 그냥 투쟁하고 나머지 우리 하청업체들은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1억짜리들이 그냥 파업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공급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급을 비슷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예.
5년 동안 뭐 하고 이제야 비슷해졌냐? 예. 저희는 그 이상은 뭐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용적률도 비슷한 거 용적률 뭐 500% 올린다고. 근데 500%는 너무 많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윤석열 후보. 저희는 상업지구가 500%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구 자체를 이 상업지구로 다 올려버리겠다 해가지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다르다. 워낙 급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당연히 환수해야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환수하려니까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몫은 그 지주들 몫으로 줘야 돼요. 조합원들. 예. 일정 몫은 그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예. 아니면 청년 창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예. 여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어떤 이 커뮤니티 환원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건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 왜 우리 이 개발 이익을 너네들이 뺏어가?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래서 개발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1층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공공시설로 공공복지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그 돈을 갖고 누가 먹느냐라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 지역의 이익 그러면서 또 일정한 주민의 이익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국방 외교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에너지는 뚜렷하게 좀 나뉘는 게 이제 탈원전. 그렇죠. 예, 탈원전과 원전 정책인 것 같고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예.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약속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7억 톤이거든요. 1년에 탄소가. 이 7억 톤을 줄이려면 2030년까지 대통령께서 그 유엔 가가지고 40%를 줄이겠다고 해버렸는데 이 40% 줄이려면 1년에 자동차 2천만 대의 탄소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축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메탄. 네, 탄소가 축산. 그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 우리 포스코나 발전소. 이런 공장, 네. 발전소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포스코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탄소 배출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법을 바꿔서 탄소 자체를 줄이도록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같은 공법을 바뀌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7조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공법을 계속 바꾸고 있죠, 지금. 바꾸고 예, 있죠.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적응 기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여한을 줘야지. 너무 30년까지 다 줄여라. 그러면 탄소 줄이는 거 다들 박수 치죠. 근데 탄소 줄이려면요, 우리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요. 예. 난방도 줄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 우리 기업에서 하는 이 우리 데이터 사용량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우리 생활 양식과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했냐? 제가 봤을 땐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40년까지 땡기겠다고 너무 그냥 허황된 허장성세를 하니까 저거 엉터리다, 이재명 후보.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고 탄소 7억 톤을 어떻게 줄일 거냐. 정말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온 겁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이 논의를 잘 받쳐서 탄소 감축의 로드맵을 현실성 있게 만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풍력과 태양광을 100%로 하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제주도 예, 제주지사 7년 동안 예. 우리 전국이 지금 7, 8%인데 우리는 14, 15%예요. 제가 있을 때. 근데 풍력 돌리면요. 예. 풍력은 바람 불 때 전기가 나오다가 바람 자면 꺼지잖아요. 그렇죠. 저장이 안 돼요. 그 전기 저장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수소 물분해 해가지고 수소 저장을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그렇죠.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아직 요원하고요. 그러면 발전은 해놨는데 바람이 자면 전기가 부족해. 바람이 돌면 기존 전기가 송전망에 전기가 넘쳐서 예. 또 스톱시켜야 돼. 그래서 이 기저 발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재생이 안 나올 때, 햇빛이 예. 가렸을 때 또는 바람이 안 불 때 기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원자력을 없애버리면은
가스를 유지를 해서 가스로 가스는 그냥 스위치, 그러니까 밸브만 틀면 전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가스로 네. 하려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 푸틴이 지금 전 세계 가스 밸브를 잠갔다 틀었다 하면서 미국과 대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권에 볼모로 잡히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 비싸요. 그러면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원자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불가피하다. 왜냐? 이거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저,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뜻에서 기저 전력이라고 하고요. 가격 자체가 원자력이 비싸니 뭐니 하는데 우리는 이미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거, 한계 비용이 안 드는 전기거든요. 근데 이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랄지 그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비용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사회적 부담이 돌아갈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폐기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고 문제는 폐기물 처리 기술도 전 세계에 수출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저장고 지하에다, 이제 핵발전소 지하에다가 예, 계속 그렇죠. 묻고 있잖아요. 예. 당분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출로를 여져야 될 게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스몰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그럼 폐기물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지금 현재 그러면 폐기물의 규모나 크기도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을 나중에는 아예 우주로 갖고 가든지 아니면 초저지하로 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이 나오든지 이건 또 기술 경쟁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조금 요원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당장 있는 폐기물도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버리고 전혀 이걸 매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냐.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아까처럼 전력의 공급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원자력을 없애고 전부 가스 그다음 그 위에다가 들쑥날쑥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고요? 이렇게 구성되는 걸 하는 순간 에너지 안보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종속국이 되고 왜냐하면 중국은 원전을 지금 저 산둥반도랑 우리로 치면은 저 서해안, 중국으로 치면 동해안에다가 지금 원전 발전소를 지금 70개 짓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없애는데 중국에서 원전 지어가지고 전기 만들면 그거 사올 겁니까? 러시아 가스 중국 원전에 의존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에너지 섬인데 38선 휴전선으로 막혀가지고 그다음 일본하고는 바다로 막혀가지고 에너지는 우리는 섬이거든요. 예. 독일처럼 원전을 없애도 체코에서 사오고 프랑스 원전 전기 사오고 자기네 풍력 돌려서 전기 남으면 또 부족한 나라에 보내고 이런 에너지 사통팔달의 독일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한다? 이거는 세계 지리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이제 원전이 한 50년 정도 수명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리고 이제 줄인다고 하더라도 원전 폐기물은 고준위 같은 경우는 뭐 30만 년짜리를 300년으로 지금 줄이는 기술 지금 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비중,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처럼 한 40% 정도 가지고 가려면 기존의 원전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면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면 원전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진 않아요. 그 40%를 가져가려면 예. 왜냐하면 원전이 지금 현재 40, 50년 된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거고 그래서 그 수명이 다한 원전은 못 하는 거고 한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울 235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에너지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그건 계시는지.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고민해야 될 왜냐하면 문제다. 연간 네. 우리 전기가 한 40기가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 하나당 보통 1.2기가예요. 예. 그러면 지금 원전이 한 27개인가 있으니까 예. 한 30기가 정도를 지금 원전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를 지금 석탄, 예. 가스, 뭐 풍력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가 폭발이 되면 데이터는 전부 0과 1을 전기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을 하고 지금은 그냥 가스로 하던 걸 앞으로는 그러니까 everything 전기화, 예. 전전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지금 40기가가 봐도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전이 신설이 불가피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좀 먼 이야기고요. 예. 현재 아직 수명이 있고 이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자, 5년짜리 정권이 30년, 50년 정책을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30년 뒤를 얘기한다면요. 저는 지금 원자력 폐기물들 전부 우주로 그냥 쏘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자기장을 벗어나는 순간 태양풍과 우주 방사능이 지금 우리 원자 그 핵폭탄 폭발 직후에 그 수준만큼 차 있는 게 우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하고 예. 그다음 이 물질에 대한 이 나노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년 전에 핸드폰을 생각을 못 했듯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실은 기술로 뭐 꼭 된다 이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영역이 상당히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서우니까 기피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수입의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 우리 원자력은 이미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물론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 이 산업 기반이라는 것,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아직은 원자력이라는 걸 폐기하기에는 그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이거는 뭐랄까요? 좀 무책임하다. 이상론적인 얘기다. 이상론적인 이야기다. 예. 그 외교 이야기는 결국 이제 저 중국과 미국 이야기이고 네. 이제 뭐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드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후보가 예. 이준석 당대표가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게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원희룡 본부장님은 그 말씀을 사실은 안 하셨어요. 공약 맞습니다. 공약 맞습니까? 예, 예. 맞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사드는 예. 사와야 되잖아요. 음,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가 사와야 예. 되잖아요. 미국이 줄지. 미국한테 물어보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예. 지금 뭐 어디다 배치할 거냐 그러는데 이미 예. 그 대공 미사일 포대가 8군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사드 포대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미 그 이게 40km 이상의 고고도, 그다음 중고도, 저고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고도 미사일 포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매우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오히려 우리는 보강을 해야 될 게 저고도, 그다음 고고도. 왜냐하면 북한이 고각 발사, 초음속 발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지금의 패트리어트랑 우리의 천궁 이런 시스템으로 요격하려면 낮게 들어오는 거랑 고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미사일 방어 능력에 있어서 그동안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미국에 더 의존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지금 기본 방향이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방어 태세를 갖추자. 그래서 고각 발사에 대해서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드를 사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건 자체 기술로 개발하자. 기술 개발하고. 예. 예. 그다음 저고도는 예. 이미 우리가 기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8개 그 포대에 대해서 60개만 하다 보니까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북한이 쏠 때 하나만 쏘는 게 아니거든요. 디코이, 가짜 미키 미사일까지 넣어가지고 예. 교란 작전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대응하려면은 포대 하나당 8발로는 택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보다 한 2~3배 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해온 이 요격 미사일에 대한 이 60대를 8개 포대에 배치하는 것은 더 확대하고 고고도 미사일로 사드 또는 사드에 준하는 국산 기술, 그다음 저고도 방어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쟁으로 몰고 갈 얘기가 아닙니다. 기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해서 따로 뭐라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지금 있는 군사기지 또는 예. 미군 기지 거기에다가 그냥 미군 기지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 기지. 예. 포격 기지가 지금 8군데가 있으니까. 있다니까요. 예. 어디냐 물어보면 그거는 군사 군사기밀이고 기밀이죠. 군사기밀이고 하여간 거기에다 그냥 놓으면 된다. 그렇죠. 부지 선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네. 그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이제 등거리 외교라고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누구하고도 손에 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친중도 하고 친미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안철수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네네. 계시는데 예, 윤석열 후보의
입장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미국은 동맹이고 음, 중국은 전략적인 동반자, 전략적 협력을 하는 동반자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맺어져 있는 서로 간의 협정 정신, 서로 간의 한 약속에 충실하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맹은 뭐냐면 예,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예, 전략 자체도 전략 이전의 기본 가치와 생존의 이익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현안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전략 자체도 의논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고요.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내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도와주는 게 동맹이고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처럼. 예, 중국과는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충돌이 될 때는 가급적 협조를 하되 우리한테 위협이 되거나 우리를 경시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등거리라는 이름으로 중국도 동맹인 것처럼 그리고 핵무기로부터의 보호, 핵구산을 중국한테 받겠다라는 이런 이재명 지금 후보의 무슨 외교안보 그 교수들의 이 이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이야기는 여쭤봐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이 특히 검찰을 비롯한 사법 정의 그리고 역대 정권의 자기 측근과 편가르기로 인한 이것 때문에 지금 정권 역대 정권 지금 세계가 지금 국민들의 민심과 우리에서 유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 저쪽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정의를 세웠던 그 결기와 아무튼 그 뭐랄까 용기 이 점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로서 나라의 좀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나 행정 경험 이런 건 또 정치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이것을 열려있는 포용의 자세를 유지해 준다면 국가의 리더십으로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보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용기 있고 정직한 그런 대통령 그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삼박자를 갖춘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기대하고 믿으면서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온몸을 던져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의 정책본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